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연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제1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는 그만하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사이 잇단 SNS 메시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월요일 오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또 글을 적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함께 올렸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냐며 제1야당의 비판을 사실상 정면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까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주택자를 향한 대통령의 경고를 공포부터 조장하는 거라고 깎아내린 걸 정조준한 거란 분석입니다. 서울 시내 유휴부지까지 끌어모아 내놓은 최근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란 거냐는 지적에도 발끈한 거로 보입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온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직접 못 박은 게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5월 9일 유예는 종료된다라는 걸 대통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정비 사업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진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논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잇따라 올린 걸 두고 집값이 안 잡히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엉뚱한 국민의 화풀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다며 야당과 언론, 국민으로 모자라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화내는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1년 6억이 오른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2022년 인천 국회의원이 되면서 실거주 않고 있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듯하니 무슨 정책도 약발이 먹히겠느냐 반문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시장도 정책을 신뢰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지만 당시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파는 대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의지를 드러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비판을 쏟아내는 야권을 향해 인디언 기후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의 129 공급 대책에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회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5천까지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거냐며 정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 급락하며 나흘 만에 5천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된 데 따른 이른바 워시 쇼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급격한 하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문을 열자마자 외국인의 팔자 주문이 쏟아지며 2% 하락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회복했던 것도 잠시 내림세가 가팔라지며 5,000선을 내줬고 한때 4,93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결국 5% 떨어진 4,94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0선에 올라선 지 4거래일 만에 4,900대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급락세가 커지자 올해 처음으로 자동 매도 주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승승장구했던 대형주 역시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8% 넘게 떨어지며 코스피 하락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하락하며 1,1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하루 우리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것을 계기로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한 충격이 증시 전반에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금과 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안보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그동안 상승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가 원달러 환율도 출렁였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주식 매도로 20원 넘게 급등해 1,46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금과 은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보면 국내 금 시세는 전장보다 10% 급락한 1g당 22만 7,7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던 국내 금 시세는 지난달 30일 6% 급락한 데 이어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것을 기점으로 국제 금값과 은값은 각각 11%, 31% 급락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어 관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미국 방문을 계기로 현지 시간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협의도 깊이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이후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 중인데요. 하지만 고환율의 영향으로 석유류와 수입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어떤지 분석하기 위한 포럼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영향과 함께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인공지능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쿠팡 사태 등 시장에 굵직한 변수가 잇따랐던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72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쿠팡의 독주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데요. G마켓과 알리바바 합작법인의 본격 행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 3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전년보다 4.9% 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2월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 2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소비에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플랫폼을 바꾸어서라도 계속 그 이커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성장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의 거침없는 성장 속에 신뢰를 잃은 쿠팡의 독주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외 직구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 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성장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 시장도 지난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직구, 직구 모두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G마켓의 행보가 올해 온라인 쇼핑 지형을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G마켓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동남아 이커머스 라자다에 진출했고 직구 거래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의 K-상품을 세계 시장과는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탈쿠팡 소비자를 잡기 위해 다른 경쟁 플랫폼들은 저마다 배송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거센 성장세 속에 쿠팡의 독주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잇따라 나서면서 올해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상반기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은 2월로 나타났는데요. 사고 원인 대부분은 졸음운전과 주시 태만이었습니다. 2월에는 폭설로 빙판길을 달리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감속운전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14일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김천 3터널에서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익산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2월에만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실제로 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반기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2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은 76%가 졸음과 주시 태만 때문으로 차량 내 히터 사용과 장거리 야간 운행이 맞물려 사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이른바 중대교통사고도 최근 3년간 2월에 집중됐습니다. 모두 4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져 월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 환경이 열악해진 데다 대형 차량과 연계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전광 표지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노선 알람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차량 실내를 환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졸음이 몰려오면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설과 혹한이 이어지면 평소보다 최대 50% 감속하고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차 안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제68회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골든은 현지 시간 1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부문은 영상 매체를 위해 쓰인 노래 가운데 최고의 곡에 주어지는 상으로 트로피는 노래를 만든 작곡가와 프로듀서에게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와 테디 등이 그래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K-팝 작곡가 또는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친청과 반청으로 나뉜 최고위원들은 수위를 넘나드는 공개설전을 벌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조문정국이 끝나고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 회의장에 합당 문제로 으르렁대던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제안일 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기다렸다는 듯 독한 말을 쏟아내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개인의 욕망, 열린우리당 시즌2, 인민민주주의 등 면전에서 쏘아올린 발언 수위는 남달랐습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황명선 강북구 최고위원도 지금은 당대표가 아닌 이재명 정부를 빛나게 할 때라며 합당 추진의 진위를 다시금 캐물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습니다. 심한 자괴감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친명계 3인방의 릴레이 발언 동안 정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헛기침하며 정면을 응시했는데 친청계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공개 모욕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의미심장한 말로 경고했습니다.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삽시간에 얼어붙은 회의장 분위기처럼 당 전체가 두 동강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긴급 간담회를 연 민주당 초선 모임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는 데 뜻을 모았지만 일부 친청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당 논의의 또 다른 축 조국혁신당은 이런 민주당 내용에 미략 따위는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충돌이 벌어진 날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두고 이틀간의 중앙위원회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합당 내홍과 맞물려 정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을 띨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도부에 견제구를 보내며 당내 합당 논란에 가세한 형국인데 향후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년을 맞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방향성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의 대전제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명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 소신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은 거듭 부인하면서도 당권에 도전할 거란 일부 관측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로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출마할 생각이 있냐 이런 걸 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현재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 통합과 지방주도 성장, 군 내란 세력 척결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책임 강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한층 높은 책임감을 지닌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벤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압박에 나선 데 대해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며 외교 실패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해선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여전히 시끄럽기만 합니다.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압박 속에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열린 첫 최고위.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당권파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원이 선택한 대표의 목을 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직이라도 걸어야 할 게 아니냐며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렴, 청정, 섭정의 정치, 정당 아닙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최고위원 모두가 부동산 정책 등 대여 투쟁에 메시지를 집중해 설전은 없었지만 정책협의차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대로면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칠 공산이 크다며 노선 변화할 생각이 없으면 사퇴해라 거듭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도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당원 게시판 사태 진상과 한 전 대표 제명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당원 게시판 문제 별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해명하신 바가 있는데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제명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의원총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친한계는 장 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까지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제명 결정 경위를 설명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대표께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 안팎의 혼란 속에도 지도부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수도권 재선 조정원 의원을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당명 개정과 당원당규 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체제로 일찌감치 전환해 당내 잡음과 거리를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장 대표는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대여 공세보단 당 청사진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밀가루 등 여러 업체들의 짬짬이를 밝혀내 재판에 넘긴 데 대해서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이같이 밝히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부당이익 환수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최근 각종 공천원금 의혹에 이어 이른바 가족기업을 통해 서울시 관련 사업을 다수 따낸 사실이 포착됐죠. 관련 회사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며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들이 YTN 취재 결과 다수 확인됐는데 김 전 시의원이 이들을 실소유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건설회사인 A시행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에 건물 2채를 지어 282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관련 업체로 남동생이 대표고 여동생은 이 회사 2대 주주였습니다. A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김 전 시의원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같이 얽힌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에선 회사 5곳의 세무 관련 자료와 함께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세무사나 은행 측과 통화하며 세금이나 대출 상담을 한 녹취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5곳 중 2곳도 A시행사에 20억 가까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들은 김 전 시의원의 과거 상임위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곳들은 김경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시절
교육 관련 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상임위 이동에 맞춰 건축공사업이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실도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행적을 더 추적해보면 A시행사는 SH의 건물 2채를 판 이후 수십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재단 3곳을 설립했습니다. 이 중 한 재단 창립 총회에는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총회 회의록에는 남동생이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김 전 시의원이 재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재단은 구청 사업 운영권을 따내 한 해 17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김 전 시의원 후원에서 회계를 담당한 측근이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앞서 정상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노조 관계자 12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서 갈등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노동조합 관계자 사이를 경찰이 에워쌉니다. 안간힘을 쓰며 버텨보지만 결국 양팔을 붙잡혀 경찰에 연행됩니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해고 노동자 등 12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호텔 측에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세종호텔 노조원들의 농성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정리해고당한 이후 복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노조 지부장이 지상으로 내려온 뒤 지난달 14일부터는 호텔 로비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호텔 입점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며 이들을 여러 차례 신고하고 고소도 했는데 경찰이 체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개입해서 강제 연행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분노였고요. 사측도 경찰들하고 공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연행에 대해 노동자들이 이전과 달리 3층 연회장까지 진입해 장례를 어지럽히는 등 임계점을 넘어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호텔 측은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조두순 사건에 대해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삼성전자 전 직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유산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경기 화성시에서만 그동안 1,000명 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만 원어치 식료품이 담긴 바구니가 누구든 들고 갈 수 있도록 마련돼 있습니다.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이름과 연락처만 확인하면 바로 즉석밥과 라면, 통조림 등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예. 미역국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참치, 햇밥, 라면, 또 설렁탕 그렇게 다 먹었어요. 단순히 물건만 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용부턴 전문 사회복지사가 간단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생활 상황을 파악해 화성시 산하 복지부서로 연결하고 생계나 주거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복지센터와의 연계도 이뤄집니다.
금융이나 아니면 복지나 다른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복지 욕구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기록을 남겨서 주민센터에 연계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운영 시작 이후 하루 10여 명이던 방문자는 최근 6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 5곳에서 한 달 반 동안 100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간 자원과 물품 기부,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지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선 화성을 비롯해 안성과 이천 등 7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이 지역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연인원 95억 명이 이동할 거라는 중국의 춘절 특별 운송기간 춘인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춘절 연휴 앞뒤로 40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약 40년 전 처음 이런 체계가 잡힐 때와는 다른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춘절 특별 운송기간인 춘윈 첫날. 수도 베이징 공항에 나가봤습니다. 평일인데도 체크인 창구 앞에 여행객들이 굽이굽이 줄을 섰습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는 15일부터 9일 동안인데 특별 운송 기간은 그 앞뒤로 장장 40일간 이어집니다. 40일 체제가 자리 잡은 건 1987년. 귀향객 1억 명을 돌파하면서 혼잡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올해는 연인원 95억 명,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고속철과 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라 고향 가는 표값은 물론 이동 시간도 줄었습니다. 做硬座，然后就这样舒服一些，9个小时。在外面工作1年了啊，今天回家了啊，特别开心。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져 올해 내 차 타고 고향 가는 비율은 80%에 달할 거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인구 대이동이 춘절 전후 2주 안에 몰리는 만큼 40일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건 춘인이 소비와 여행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等等的消费补贴，它一个方面呢是扩大既有的这个消费群体的规模，还有一个是激发潜在的一些文旅消费的群体的意愿。 특히 새해를 여는 춘절 이동 지표는 1년 내수 경기의 가늠자여서 당국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일본 북부와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계속된 가운데 하루 적설량이 평년의 2배 이상 이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제설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등 폭설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에 달했고 지역별 휴교령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가 높은 눈벽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 주변도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완전히 눈에 파묻혀 신호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行きかきして寝て起きて行きかきしてたまに飯食って 지붕 위에 두껍게 쌓인 눈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워 보입니다. 주차된 차들은 쌓인 눈으로 형체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除雪ね、この目と泳ぎ入ってたんだけども、またこのような状態ですけど、3週間か4週間しか入ってこないですよ。 일본 서해안 지역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주째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는 40년 만에 하루 동안 180cm가 넘는 눈이 쌓였는데 평년의 2.5배입니다. 니가타현과 아키타현, 삿포로 등도 일일 적설량이 150cm 전후를 기록하며 평년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제설 작업 도중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폭설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에 이릅니다. 本日8時30分時点で死者17名、大雪との関連を調査中の死者12名、心肺停止者5名などの報告を受け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아오모리 시내의 각급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아오모리현은 제설과 구조 등을 위해 14년 만에 정부의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주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건물 위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동유럽 폴란드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치면서 수온주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TVP는 현지 시간 2일 오전 폴란드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았고 북동부 수바우키에서는 수온주가 영하 27.7도, 체감온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말 사이 수도 바르샤바 등지에서 3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고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37명이 추위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심이 한동훈인 것은 한동훈이가 상식이고 오른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이면은 국힘당의 기울반장이에요. 이름이 이호선이란 사람.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놔둡니까? 이호선을 적어도 국민대학교 교수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죠. 도대체 우리 당 당대표는 장동혁이냐 아니면 고성국이냐? 여러분, 우리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은 대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자 등급 매기는 한동훈식 티켓 장사, 정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회계망측한 유료 등급제 정치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개최하려는 토크 콘서트는 좌석 등급을 R석 79,000원, S석 69,000원, A석 45,000원으로 차등 배정하며 지지자들의 충성심에 가격표를 붙이고 나섰습니다. 동료 시민은 결국 티켓을 사주는 유료 고객이었습니까?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7.1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요. 대전은 6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당분간 눈 소식은 없겠지만 곳곳에는 내렸던 눈이 녹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쪽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계속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후반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